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독립운동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독립사전 오늘도 함께할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어디든 떠나고 싶더라고요. 뭐 산이든 바다든 시원해지는 곳이랑 막 찾아가고 싶은데 오히려 이럴 때 우리 독립 역사 유적지들 좀 찾아다니고 이러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우리나라에서 시원한 곳으로 손꼽히는 데가 밀양, 얼음골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잠깐 가셨다가 오후에 밀양에 가면은 의열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이제 연결을 해서 보면은 피서도 하고 독립운동의 역사도 살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천안에 오셨다. 그러면은 이동영 선생 생가하고 기념관을 들러보시면 자연스럽게 여행도 하고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도 살피고. 완도 가서 전복 드시다가 배를 타세요. 그리고 소환도로 가세요. 소환도. 독립운동가가 한 80명 정도가 배출된 섬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태극기 길이 쫙 그래서 365일 계속 태극기가 휘날리는 섬. 사람 좀 들어보니까 어디가 끌리나요? 전라도 쪽이 조금 더. 정말요? 왠지 이곳은 근데 또 우리가 흔히 못 갈 것 같아서 좀 마음 먹고 한번 가면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오늘 작가님은 이 복장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대로 운동하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준비 좀 했습니다. 이게 저희 독립군 복장 같지 않으세요? 완전 네. 이미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뭔가 있어요. 여기에 KIA라고 적혀 있는데 네. 이게 자동차 브랜드가 아니고 코리아 인디펜던트 알미라는 이 실제로 우리 광복군이 썼던 그 마크예요. 실제? 예. 오. 그래서 오늘 우리 광복에 대한 광복군 얘기를 네. 할 거니까 그래서 오늘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9월 17일 날 이제 이른바 광복군 성립 전례식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한 30여 명의 외빈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광복군을 창설했다는 것이 이제 여러 곳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국내 이제 진공작전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폭파, 막 침투, 요인 암살, 아니 특수공작에 대한 아주 그 전문적인 훈련을 받거든요. 근데 D-Day가 언제였냐면 45년 8월 18일이었어요. 그 전에 뭐가 왔죠? 광복이 왔잖아요. 광복이. 그러면 이 작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행을 못하게 되는 거죠. 광복이 오면서 김구 선생님이 백범일지에 뭐라고 쓰냐면 이게 좋은 게 아니다. 이 통탄할 일이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광복을 통탄할 일이라고 표현했던 거는 우리가 이 광복의 그때를 다시 한번 조금 돌아가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독립운동에서 또 90점 역할, 가장 핵심 역할을 했던 것이 또 임시정부인데 임시정부의 상황도 꽤 녹록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렇죠. 임시정부가 1919년에 만들어지고 나서 초기 한 2년 정도는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굉장한 분열과 침체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이제 중국 안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인들 또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폄하하는 시선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1932년에 있었던 윤봉길 의사의 홍콩공원의 겁니다. 그래서 상해를 쳐들어왔던 일본군 사령관을 결국은 이제 며칠 지나서긴 하지만 폭사를 시키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한중 연합의 어떤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긍정적으로는 중국과 함께 손을 잡았다면 부정적으로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의 타겟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신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른바 대장정을 떠나야 되는 상황을 겪게 되죠. 그런 어떤 8년 동안의 그 피란 생활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임시정부에 닥쳤고 이제 충칭에 도착해서 비로소 임시정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본다 그러면 굉장히 그 광복에 이르는 길이 임시정부의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어려웠겠구나, 이런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이제 충칭에 도착해서 우리가 이제 만든 게 광복군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1920년을 임시정부에서 독립전쟁의 원년으로 선포했어요. 이미. 네. 그래서 1920년에 봉오동, 청산리 전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임시정부의 꿈은 뭐였냐면
정식 군대를 갖고 그 일봉을 하고 이제 일전을 벌이는 그런 우리한테는 아주 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원년을 선포하고 20년 후에 우리가 정식으로 광복군을 얻게 되는 거죠, 충칭에서. 예. 광복군이 창설했을 때 당시에 그날의 상황이 뭔가 우리가 기록으로 알고 있는 게 있나요? 남겨진 게? 당시 이제 독립운동, 특히 이제 광복군, 그다음에 임시정부의 활동들은 가능하면 기록을 많이 남겨 놓으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상황들이 여러 부분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복군 창설에 대해서는 이미 1940년 8월 달에 내부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문제는 그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필요했었는데, 호텔이라고 할 수 있는 가릉빈관에서 9월 17일 날 이제 이른바 광복군 성립 전례식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한 30여 명의 외빈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광복군을 창설했다는 것이 이제 여러 곳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되게 많아 보이는데 네. 이 중에 우리가 좀 알만한 분들이 좀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첫 줄에 저는 딱 보이는 게 김훈 선생님 보이네요, 가운데. 첫 줄에 네. 네 가운데 딱 네. 멋지게 앉아 계시는. 네, 그리고 이제 김구 선생님 오른쪽에 지청천 장군이 있습니다. 광복군의 이제 사령관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광복군은 12명 정도의 장교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들을 통솔하던 네.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 좀 네. 특이점이 음. 여기 보면 네 분의 여성들이 또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때 당시 어떻게 또 여성분들이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독립운동을 하는데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없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헌장에 보면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장에 보면은 여성들의 활동에 대해서 귀천이 없는 것처럼 남녀에도 분별이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게 됩니다. 이제 지보경 선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순옥 선생님이라든지 김정숙 선생님, 그 다음에 오광심 선생님, 이 네 분이 이제 저기에 이제 참여를 했고, 그 뒤에 두 분 정도가 더 참여를 합니다. 예, 그래서 민영주 선생하고 그 다음에 심순호 선생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들의 한 분 한 분 이름을 이제 저희가 기억을 하고, 또 한편으로 그분들이 어떤 내력으로 저기에 참여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들도 광복군을 그냥 포괄적으로 알고 있거나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내막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규모가 이 정도의 인원이었나요? 조직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사람들을 모으겠다 이런 계획하에 일단은 이제 광복군을 창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적잖아요, 인원이. 근데 이제 사람을 모객해야 되니까, 군인들을 모아야 되니까 광복군에서 실시한 게 초모 작전이라는 걸 실시하게 됩니다. 초모 작전. 예. 그 광복군을 창설할 때 나름의 이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관내에도 굉장히 많은 한국 교포들이 있었고, 만주에 이제 200만 명에 넘는 교포들이 있었고요. 또 중앙아시아라든지 그다음에 소련 쪽에는 실제로 군인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우리나라 동포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모아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첫 번째 작전이 이제 지대를 짜서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동포 어떤 그 청년들을 모아내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초모 작업이 되는 거고요. 그 초모 작업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이제 김학규 장군과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네 분의 여성 독립운동가 중에 한 분이었던 오광심, 이 두 분은 부부인데요. 이분들이 초모 작전이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립군의 숫자가 급격하게 이제 늘어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제 1945년에 이르게 되면 그 숫자가 대폭, 그래서 몇천 명에 이르는 기록을 갖게 됩니다. 엄청나게 늘어났네요. 일단은 이제 1940년에서 네. 이제 41년으로 넘어오면서 30명에서 300명으로 늘어나게 돼요. 10배의 증언을 이루죠. 근데 이 초모 작전이라는 게 그냥 어디 이렇게 중국 내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물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겠지만 일본군에 포함돼 있었던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일본군에 포함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향에 살다가 일본군 전쟁에 끌려온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빼내오는 거예요. 위험했던 게 뭐냐면 이 초모 작전의 지역이 다 일본군의 관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을 감수한 작전인 거예요. 예. 그리고 초모 작전이 사람만을 끌어오는 게 아니고 적 정찰, 정보 수집,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유격전까지 그 임무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모객, 단순히 사람 모객하는 걸 아닌 거예요, 진짜. 정말 작전을 수행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김동호 작가님이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적진 안에 우리 동포 청년들이 들어가서 군인으로 활동하게 된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일제가 1938년에 특별지원병 제도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원하면 우리 일본군의 조선 사람도 받아들이겠다라는 형식을 띄었지만 실제로는 강제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육군을, 그 다음에 43년에는 해군을, 그 다음에 더불어서 43년에는 학생들까지, 그래서 학도지원병까지 모으게 되는데 각각 16,000, 12,000, 한 4,000명에 이르는 학생들을, 그러니까 그 군인들을 모아서 중국과 그다음에 동남아 전선에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숫자가 3만 명이 넘었다는 점에서 이미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을 구출하는 의미도 있고 한편으로는 광복군의 어떤 전력을 강화시키는 의미도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징용과 그다음에 나중에 징병이 44년부터 시작되는데 그 중간에 이른바 특별지원병 제도가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또는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자의에 원하지 않게 끌려갔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보면 이 광복군의 어떤 접점을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라 같으면 징병으로 끌려가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데요? 근데 안 하면 제 목숨이 위험한 그렇죠. 건가요? 네. 정의롭게 죽겠습니다. 정의롭게 죽으실래요? 아, 타령도 있는데. 타령이요? 예. 그래서 안 죽고 타령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장준하, 네. 김준엽 이런 분들. 네. 오, 그러면은 가장 먼저 타령을 한 케이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두 분을 포함해서 한 50명 정도를 나중에 이제 모아서 이제 그들에게 일단은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다시 재훈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령부가 있는 충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충칭으로 갈 때 이분들이 이제 각 지역에서 흩어져 와서 전부 다 일본 군복을 입고 또 수천 킬로를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낡은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뭔가 하나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원래 우리가 태어난 목적대로 한국인으로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격에 겨워서 충칭 시내를 행진해서 들어옵니다. 그때 행진해서 이제 애국가, 그때 지금과 다른 애국가긴 하지만 그 애국가를 부르고 동시에 태극기를, 그래서 휘날리면서 들어오니까 이게 충칭 시내를 발칵 뒤집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광복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중국은 물론이거니와 미국도 이제 정보망을 통해서 저 학생들은 누구고 그다음에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뭔가 연합의 가능성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는 점에서 사실은 김준엽, 장준하를 포함했던 그런 어떤 새롭게 광복군에 참여했던 청년들의 움직임은 전력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이- 나오게 되나요? 이 타령의 과정이 네. 되게 흥미로워요. 일단 나를 잘 정해야 되겠죠. 장준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7월 7일을 디데이로 잡거든요. 이게 중일전쟁 뭐 그런 기념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사품이 나오고 술과 음식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경계가 흐트러진 틈을 타서 야반에 이제 타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타령 직후에 지형 지물도 잘 모르고, 근데 본인이 잘 중국어도 잘 못하고 뭐 이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일본 군한테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군이 있는 쪽으로 이제 가죠. 그래서 중국군 유격대의 도움을 받게 돼요, 나중에는. 그런데 그 도움을 받게 된 직후에 충칭으로 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2,600km. 그래서 2,600km. 7개월을 갑니다. 거지, 상인, 그리고 심지어는 벙어리로 위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규모가 늘어나는 게 어쨌든 이들을 우리가 꾸려나가기 위한 살림을 좀 살아야 되는데 이런 지원들은 어디서 해결을 했을까라는 또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미주 쪽에서 지원금을 많이 이제 받게 되죠. 근데 이제 그걸로는 다 충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쪽 이제 지원을 많이 받게 되고 결국에는 돈을 받는다는 거는 간섭을 당하게 되는 거죠. 문자가 없어요. 예, 그래서 중국 군사위원회 소속이 돼버려요. 그래서 중국군의 무엇인가를 하려면 항상 이제 뭐 중국군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런 이제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돼버리죠. 예. 그런 걸 이제 보통 그 광복군이 지켜야 될 국외 준승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광복군이 이제 중국 사령부에 속하게 되고 작전을 할 때도 동일하게 같이 작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한반도로 진입하게 될 때도 중국 군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지원은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원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관내가 중국 영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광복군으로서는 이 활동을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교섭들을 하게 되는데요. 전쟁과 군대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움직여서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연합국하고 교섭을 하게 돼요. 영국, 그다음에 미국, 소련하고 교섭을 하는데 이들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군사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협상을 하게 돼서 1945년 4월 달에 비로소 협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광복군의 독자적인 활동과 그다음에 중국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금액, 사실은 이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그때 금액은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 굉장히 많아진 금액을 지원하게 되고 무엇보다 핵심 내용은 이 금액 지원이 여태까지는 그냥 단순한 자금 지원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떤 내용으로 바뀌냐면 차관으로 바뀝니다. 차관. 그럼 빌려주는 개념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끄면 나중에 네. 이자도 붙고 간섭도 당하고 왜 돈 빨리 안 갚냐 그러고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차관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빌려주는 돈이라는 점에서 중국 정부에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일정하게 독립적인 국가의 어떤 기관으로 그다음에 광복군을 그 기관의 군대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손발이 좀 묶였던 것이 풀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연합국과의 접촉점이 훨씬 더 이제 우리는 중국 정부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았으니 우리와 같이 뭔가 작전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제안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발빠르게 광복군 안에 있었던 장교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차관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국가 대 또 국가로 이게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뭐 참전의 요청들을 좀 받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아주 유명한 우리가 2차 세계대전에 기여한 게 있죠. 오, 그 인면 전구 공작대라고 있었어요. 오늘 용어가 다 어렵네요. 인 뭐라고요? 인면 네. 전구 공작대인데 인면 전구 공작대. 한자인데 인은 인도를 뜻하고요. 면은 버마를 뜻해요. 지금 미얀마. 전구는 전투 지역. 네. 그래서 인도 버마 전투 지역에 파견된 공작대가 되는 거죠. 아, 쉽네요. 말씀 안 해주셨으면 어. 무슨 파워레인저 같은 이름으로 파워레인저요? 너무 어려운데요? 그 인면 전구 공작대가 1943년에 음. 광복군 내에서 선발된 인원들이에요. 예, 초정예 엘리트들. 완전 정말 선별도. 예, 영어 1호 다 잘하고 이야. 그다음에 신체 건강하고. 이야. 근데 이분들이 어디로 갔냐면 인도로 갑니다. 어. 인도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레드포트라는 인도에 성이 있는데 마지막 무굴 제국의 성터인데 거기서 영국군한테 이제 훈련을 받은 게 뭐 암호해독, 뭐 통신감청, 포로신문, 대적 선무방송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받고 이제 심리 전달의 활동을 해요. 근데 이분들이 왜 이제 임시정부에서 광복군 내에서 선발해서 보내게 되냐면 참전국 지위를 얻어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일환으로 또 우리가 2차 세계대전에 기여하는 일도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거의 초정의 특수부대원들만 선별해서 이제 보낸 건데 너무나 또 다들 잘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레드포드라는 지역을 또 직접 다녀오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도하면 떠오르는 건물이 그 타지마할이잖아요. 네. 그게 사자한이라는 왕이 지은 건물인데 그 왕 때 같이 지어진 건물이에요. 아주 오래된 이제 건물이죠. 그래서 붉은 사암으로 만들어진 건물인데 그게 이제 우리로 치면 경복궁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마지막으로 궁궐로 썼던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한테는 또 각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게 2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의 총사령부터로 또 쓰여요. 거기에 우리가 또 파견을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역사에 약간 아이러니가 좀 그러네요. 있는 이제 그런 장소인 거죠. 그러니까 레드포드의 그 영국기가 사라지고 거기에 인도기가 올라간 게 또 인도의 독립을 기념하는 8월 15일, 1947년. 예, 그래서 그게 상징적으로 그 공간입니다. 낯선 곳을 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여행으로 가면 설렐 수는 있지만 이거는 날씨도 힘들었을 것이고 다 주변은 외국인들뿐에 없고 너무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견뎠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를 넘어서서 사실은 이제 중요한 전투, 네. 전쟁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 특히 아시아 지역에
판도를 바꾸는 전투에 이제 같이 참전을 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인팔 전투라고 하는 것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죠. 인팔 대회전이라고 불리는데 그 인팔이라는 지역이 지금 인도의 동쪽 끝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예전 그 버마랑 이제 국경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서 영국군하고 일본군이 연합군이 꽝 부딪힌 지역이 인팔인 거예요. 근데 거기를 누가 사수하냐에 따라서 연합군은 중국으로 가고 일본군은 인도로 밀려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전술적인 이제 가치를 가진 곳인데 거기에 인면 정구 공작대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고립돼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영국군 한 개 사단을 살려내는데 큰 공을 세워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또 그 우리가 투입했던 그 지역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또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한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후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거기에서 나왔던 영국군의 평가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군이 사실은 이제 물론 일본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일본어로 되어 있는 여러 정보들을 종합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어를 알기도 어렵고 그걸 다시 영어로 번역하는 것도 어려운데 문제는 우리가 파견했던 그 요원들이 일본어와 영어에 모두 능통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고스란히 전달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초기 작전에 굉장히 유효하게 됐고 사실은 여기서 일본군이 10만 명 이상의 인명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 전체에 이제 큰 변화들. 그래서 동아시아 특히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때부터 이제 일본과의 독립전쟁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독립운동의 한 방면이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세계의 어떤 흐름 속에 조그맣지만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능력을 좀 보였으니 조금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이제 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역시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복군이 이제 중심이 돼서 미군하고 이제 접촉을 하게 되는데 지청천 장군이라든지 그다음에 김학규 장군이 이제 미국 측하고 접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미국 측의 지원을 얻고 우리 쪽의 요원들을 훈련을 해서 국내에 파견해서 거기에서 뭔가 작전을 펼치는 그러니까 뭐 잠수함이 됐든 비행기가 됐든 그 방향으로 해서 국내에 파견을 한다면 그걸 가지고 국내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일본의 후방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독수리 작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국내 이제 진공 작전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이 독수리 작전을 위해서 1945년에 우리 그 광복군을 훈련을 시켜요. 폭파, 침투, 요인 암살, 아니 특수 공작에 대한 아주 그 전문적인 훈련을 받거든요. 근데 D-Day가 언제였냐면 45년 8월 18일이었어요. 그 전에 뭐가 왔죠? 광복이 왔잖아요. 광복이. 그러면 이 작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행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광복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이 독수리 작전을 해요? 근데 이 독수리 작전이 김구 선생님이 아주 벼르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복이 오면서 김구 선생님이 백범일체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광복을 통탄할 일이라고 표현했던 거는 우리 힘으로 광복을 한번 해보자고 이 군사작전을 미국하고 협력해서 했는데 갑자기 원자폭탄을 맞고 일본이 항복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참전국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게 된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 아주 아쉬운 우리한테는 안타까운 작전인 거죠. 미군하고 훈련을 했던 1기가 8월 4일 날 훈련이 끝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8월 7일 날 침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8월 6일에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그다음에 8월 9일에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터지게 되고 8월 10일 날 일본군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8월 15일에 예비적인 어떤 항복이 이미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 그 D-Day로 잡았던 그 날짜도 유효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제 굉장히 안타깝고 역사에서 만약에 만약이라는 것이 없겠지만 만약 이때 이들이 파견이 되고 국내에서 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호응을 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또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국경 일부가 무너졌다면 우리에게 아마 광복은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